자, 269페이지 38번. 합의 해제가 먼저 나왔네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쌍방 당사자의 표시에 나타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되죠. 계약 성립 요건 중에 하나죠. 객관적 일치. 2번 틀렸죠. 묵시적 합의 해제도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3번 합의 해제는 당연히 해제하면서 합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물건 준 거하고 받은 돈하고는 어떻게 처리하자. 그렇게 합의 해제의 내용은 그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해제에 관한 규정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 부활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와 해제의 공통점. 그게 5번이죠. 합의 해제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시키면서 다만 제3자는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2번. 자, 39번 해제 의사 표시는 조건 기한을 묻히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나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단독 행위도 뭐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또 하나가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라고 통지를 했어요. 자, 해제된다 라는 통지는 해제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죠? 해제하겠다, 해제한다, 해제된다.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아직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죠. 그죠? 자, 언제 해제돼요?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해요.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뭐예요? 해제권 행사의 효력. 소급 소멸. 그죠?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소멸한다 라고 통지한 경우에는 해제권을 미리 행사한 거예요. 하지만 그 효력은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조건. 해제권 행사라는 것도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이행하지 않으면 발생을 해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조건. 그래서 해제권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이지만 두 가지. 상대방 동의한 경우하고 요거.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의학집에서 체크를 안 한 게 있어요. 간단히 한번 확인 다시 한번 볼게요. 15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제한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다만 정지조건부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관련 판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은 해제된다 라고 의사표시했을 때 그 기간이 경과로 해제되겠죠.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조건이 되는 거죠. 해제권 행사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지조건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 해제권은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못 붙인다. 단 붙일 수 있는 거 두 가지. 상대방 동의와 정지조건부 해제권 행사. 두 가지 가능하다. 다시 문제집 270페이지로 돌아와서 39번에 2번. 해제 철회 못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계약을 해제할 때 해제도 법률행위죠. 착오가 있어서 해제를 했어. 착오로 계약을 해제했어. 또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해제를 했어. 나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긴 있는데 계약을 해제할 생각이 없어. 상대방이 와가지고 해제를 안 하면 병풍기에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대. 그래서 무서워서 해제를 했어.
해제 자체에 강박이라는 취소 사유가 있죠. 이렇게 해제 자체도 법률행위인데 그 해제 자체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해제했던 걸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나 지난번에 해제했는데 나 그 해제를 취소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이나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해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3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한 사람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그랬죠. 해제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편무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사용대차 계약 같은 것들 해제할 수 있다. 5번 해제계약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 그랬고요. 40번은 1번 해제권 행사로 반환할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가 산하죠. 간혹 가다가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일방 당사자가 자신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이고요. 줄여갖고 나오기도 해요. 이행 거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번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무슨 기간? 제척 기간입니다. 형성권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입니다. 4번 정기행위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일 때 1인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도 소멸한다. 4번, 5번이 틀렸고요. 4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에 감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제3채무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요. 아까도 잠깐 그 요약집에서 봤지만 앞에 있는 문장 이런 거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감류가 포인트예요. 감류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자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채무자와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감류 자체는 소유권 이전 조건에 감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무자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따라서 무자력 같은 경우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조건에 감류가 제3채무자가 누굴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과 사이에 매매가 있어요. 을과 병 사이에도 매매가 있어요. 그런데 요 병의 입장에서 얘는 이전득이 청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전 채권은 채권자예요. 그렇죠? 누가 채무자예요? 얘죠. 이전 등기 채무자예요. 문제는 요 둘과의 관계 보면 얘는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자고요. 얘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채무자예요. 이때 요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채무자죠. 채무자의 채무자. 얘가 제3채무자예요. 얘가 제3채무자예요. 좀 어려워요. 제3채무자 말이 나오면. 자, 여기서 요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득이 청권. 요게 을의 채권자에서 감류가 됐어요. 여기서 플러스 을의 무자력. 그러면 을의 이행불능이 돼요. 그러면 병은 을과의 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가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행불능이 딱 요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감류란 말이 나왔을 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류 플러스 을의 무자력이 돼야 돼요. 문제는 얘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얘가. 그게 제3채무자예요.
1번 소유권 이전 채권의 가압류가 행해졌을 때 제3채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3채무자가 요 을과의 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이건 뭐냐면 을의 이전득이 채권이 병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이전득이 청구를 못하죠. 그럼 얘는 대금을 못 받죠. 그러니까 요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병에 의해서 가압류되어 있을 때 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로부터 돈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나 돈을 못 받네 제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돼요. 얘는 이렇게 조금 다르죠. 표정이 어두워졌네. 에?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넣어놨는데 표정 보니까 그 1번을 일단 제껴. 2번 봅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합의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대. 그럼 당연히 그걸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겠죠. 자, 4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했는데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해제권 행사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5번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기행위죠. 정기행위 경우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41번 같은 경우를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훈련한 대로 가압류를 딱 찾았을 것이고 무자력을 찾을 거예요. 그죠? 없어. 그럼 해제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도 옳은 거지. 그지?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틀린 게 없고 그 다음에 3번은 잘 본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마 보통 3번을 빡 찍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요런 상황에서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을 때 그 채무자의 무자력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으로 병은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다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3채무자의 계약해제. 이건 우리 시험 범위 바깥에 있는 거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41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그냥 틀려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 다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요거 머릿속에 이거 꼭 넣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요렇게 나왔을 때 가압류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때 제3채무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 시험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회차보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됐어요? 나머지 문제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42번 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 즉 약정 또는 법률 규정. 약정에 한 게 약정 해제권이고 법률 규정에 한 게 뭐예요? 법정 해제권. 이렇게 되겠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그랬고요. 3번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해제 의사표시 전에 새로운 계약을 기초로 해서 물권을 취득한 자라고 돼 있죠. 물권을 취득했다는 건 부동산은 등기를 했다는 거고요. 동사는 점유했다는 거죠. 그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4번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에 관한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이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초한 매수인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갑과 을 매매, 을과 병 매매, 병에게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요게 해지됐을 때 제3자 보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대. 얘가 없으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제3자가 일단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이 보호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5번 매수인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갑의 의무가 불능이 됐어. 이거 위험부담이죠. 그죠? 갑의 의무라는 게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됐어요. 채무자의 의무가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습니다. 이때는 위험부담이죠. 계약 해지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이에요.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을이 부담해야죠. 부담해야 될 놈이 계약을 해제? 안 되죠. 5번 틀렸죠.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5번. 43번에 1번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를 해도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 뭐죠? 이행거절이죠. 따라서 이때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 부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3번 담보채권은 뒤에 매매에서 보시겠지만 최고 필요 없습니다. 4번 주된 의미의 불완전 이행이 있고 완전 이행이 가능해요. 그럼 최고 해야 되죠. 즉 최고 없이 해제할 수는 없다. 5번 정기행위의 경우에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니까. 채무불이행이 있다 해서 바로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이 틀렸고요. 44번 1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매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매매. 그리고 그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다른 쌍무계약에 준용하다 그래요. 쌍무가 아니라 유상입니다. 왜? 유상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유상계약에. 그래서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적용된다. 4번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부활시키는 약정할 수 있다 그랬고요. 3번 또 나왔어요. 매도인의 의무가 매수인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자, 일부 이행불능이라고 돼 있죠. 자, 일부 이행불능에 대해서 조문이 없어요. 일부 이행불능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으니까 137조 민법 총칙인데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일부 이행불능에 137조를 적용하면 원칙 전부 불능이 되죠. 따라서 전부 해제죠. 근데 판례가 이걸 적용 안 해요. 원칙이 일부 해제. 원칙이. 조문이 없는데 조문이 없으면 이걸 적용해야 돼요. 137조를. 따라서 원칙 전부 불능. 전부 해제로 가야 돼요. 근데 판례가 이걸 적용 안 해요. 적용 안 하고 원칙 일부 해제. 다만 나머지 이행 가능한 부분만 가지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싶으면 전부 해제. 요렇게 갑니다. 이게 판례예요. 자, 요것도 아까 요약집에서 확인을 안 하고 건너뛰었었습니다. 151페이지 맨 위에 니은 일부 이행불능 찾으셨어요? 네, 거기 맨 위에 있죠.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전부 해제. 그러니까 뭐예요? 원칙 일부 해제. 137조와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151페이지 맨 위에 니은. 네, 니은. 이런 거 조금씩 추가해서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죠?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또 뭐야? 아니 왜 터져? 터질 것 같을 뿐 안 터지지. 안 터져. 안 터집니다. 71일 남았죠. D 70일. 100일 떡을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그죠? 무시무시하게 빨리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겨 넣어. 시험 보고 나서 다 잊어버려도 돼요. 꾸겨 넣어. 몇 번 하고 있었나? 44번에? 네, 4번까지 했죠. 5번.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이전 등기가 됐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 계약하고 등기 넘겨준 상태에서 해지가 됐다. 얘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이 옳은지만. 45번 1번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땡 중첩적으로 원상회복권 별개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번 X. 2번 일방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지는 당사자 중 1인이 아니고요. 전원이 전원에게 그랬습니다. 3번 계약 해제는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제3자는 물권까지 갖춘 자, 즉 등기 따위를 한 자 단 대항력 갖춘 임차인도 포함된다. 이게 원칙이었죠. 이런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갑과 을 사이에 주택을 매매했고 을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물론 얘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 그리고 해제가 됐다. 이때 얘는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계약 해제가 되더라도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 제3자에 포함된다. 원칙. 한 놈만 빼고 임대권한 전세권한을 가진 을과 계약한 놈, 그 놈을 빼고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됩니다. 그게 3번이죠. 4번 이자 붙이라 그랬어요. 금전반환의 경우 돈 받은 날부터 이자 붙이라 그랬습니다. 5번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과 공과세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공과세 지급을 태만했다. 이 공과세는 원칙적으로 무슨 채무예요? 부수적 채무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게 또 동시행방구로 가게 되면 매수인이 부가세 따위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대금 플러스 부가세 지급이 뭐예요? 동시행관계였죠. 원래 부수적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공과세 부담은 부수적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행관계가 돼요. 근데 이쪽 해제로 오게 되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46번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효과 생기는 단독행위죠. 금전 반환하는 경우 언제부터 이자가 산하라 그랬어요? 받은 날부터. 2번 틀렸죠. 3번 제3자 해제 전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게 원칙이죠. 다만 한 놈이 더 추가됐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 근데 이게 원칙입니다. 4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이 됐으니까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행사하라. 이렇게 틀린 거죠. 2번. 47번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요건인 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체에 빠뜨리면 최고한 후에 다시 해제권 발생을 위한 최고를 해야 된다. 한 번 최고했는데 뭘 또 최고를 해? 언제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 안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대금 지급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매도인은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대금을 달라. 그럼 소유권 넘겨주겠다. 근데 이때까지 이행을 안 해. 그럼 해지하면 되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무의 경우에 있어서 지체에 빠지게 하는 최고 한 번 하면 당연히 해제권은 생기고 또다시 상대방이 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또 최고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2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했으니까 최고 필요 없고요. 3번 아까 뭐라 했죠?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지조건부 해제권에서. 4번 과대 과소 최고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채무 동일성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래의 급부를 알 수 있다. 예를 본래 급부가 만 원인데 1원을 내놔라. 그러면 상대방은 10,000원 내놓으라는 취지구나. 동일성을 알 수 있다면 최고로서 유효하다. 결국 과다나 과소한 정도가 근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일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은
근소하다. 그 차이가 근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5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라는 말 없이 그냥 이행하라. 이렇게 최고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1번. 48번에 1번 합의한 약정해제 사유 발생하였다. 최고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각과 을이요 2년 전인가요? 거기 어디야? 밀양 신공항부지로 거기 땅을 샀어. 사면서 약속을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 공항부지에서 탈락하면 을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을 해놨어. 나중에 탈락했어. 그럼 그대로 해제하면 되죠. 최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약정 해제 사유도 최고 필요 없다. 당연하죠. 2번 정기행위 최고 필요 없죠. 그죠? 3번 이행 보조자,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의 잘못도 채무자의 잘못입니다. 근데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불능이죠. 최고 필요 없다. 반면에 4번 쌍무계약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했다. 1월 30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근데 1월 30일이 딱 됐는데 매도인은 소유권 안 넘겨주고 매수인도 대금을 안 준 상태에서 30일이 지났어.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채무는 여전히 동시행관계죠. 누구도 지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는 최고 후에 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5번은 불완전 이행이 있고 초안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죠. 최고 필요 없죠. 그래서 최고 해야 되는 건 4번. 49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무가 이행 불능이라고 돼 있죠. 자, 이행 불능이나 이행 거절. 상대방 이행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첫째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고 세 가지가. 매도인 의무가 불능이 됐거나 매수인이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분명히 표시했다면 굳이 이행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이행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니 나의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또 이행하라고 최고할 필요도 없이 공통점이죠. 이행 불능과 이행 거절의 공통점.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으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자신의 이행 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옳은 질문이죠. 2번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니까 이행 거절이죠. 이행 거절이 있다면 최고나 자신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죠. 하지만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다가 아니라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3번 채무 불이행을 이뤄 해제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지만 신뢰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4번 당사자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전에 원상회복 등기가 뭐예요? 말소. 갑을사에 다시 한번 계약을 했습니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갑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을 등기를 말소합니다. 요 말소가 뭐예요? 이게 원상회복 등기죠. 원상회복 등기 전이니까 여기 있는 여기는. 그러니까 선의만 보호되지, 선의만.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제3자 이렇게 모르고. 그래서 그 사실을 몰랐던 제3자는 보호를 받으니까 그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원상회복 등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란 말소 등기를 말하고요. 그 전이니까 여기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 선의만 보호된다. 5번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된다 그랬습니다.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50번은요. 1번에 보니까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된다고 돼 있죠. 중도금은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된다 그랬죠. 자, 2번은 채권 양수라고 돼 있죠.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3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선악불문 전부 반환. 4번 548조 1항 단서,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다. 5번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51번 계약 해제로 양당사자가 부담할 원상회복 의무 동생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땡. 동생관계라 그랬죠. 1번 틀렸죠. 2번 계약 해제한 자 어느 하나 선택이 아니라 중첩적 행사를 했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말소 등기 없이 바로 복귀한다. 이게 답이죠. 4번 대항력 갖춘 임차인도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는 게 원칙이고요. 5번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3번. 52번 1번 해제되면 소유권 원소유자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2번 해제로 대항 못하는 제3자 즉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후 말소 전 선의로 권리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3번 원상회복은 동생관계다. 4번 실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틀렸다. 원칙이 이행익 배상이다. 다만 실례액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5번 민법상 해제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되고. 자, 53번 계약 해제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 제3자,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호되는 제3자. 그죠?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53번이. 해제의 소급표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52번에 2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라고 돼 있죠. 같은 말이야. 즉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보호되는 제3자. 다 같은 말입니다. 1.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 채권을 양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매도인으로부터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나왔네요. 전세 권한이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제3자.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나머지는 3번 이전 등기를 받은 매수인과 전세권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했으니까 보호되고. 4번은 채권가 합류가 아니라 부동산을 가압류.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버렸어요.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그럼 그 등기부의 가압류권자로 등기가 됩니다. 얘도 보호된다. 채권 가압류는 등기가 안 되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는 보호된다. 5번도 매수인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를 격려받았으니까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아닌 놈이 2번. 54번 대놓고 물어봤어요.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는 놈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입니다. 채권 양수인. 2번 보여요. 수익자. 3번 4번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토지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산 사람은 토지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요. 5번 채권 압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되는 제3자 아니죠. 근데 3번은 부동산 가압류가 보이죠. 보호된다. 답이 3번. 55번 가버늘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하기로 특약을 하는 등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 매도인 갑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받은 돈 플러스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이때 이 이자는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죠. 금전 반환의 지체에 따르는 연체이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2번 X. 3번 계약을 해제하였지만 등기 명의가 을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계약하고 등기까지 했으니까 얘는 보호되지요. 따라서 병원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계약을 해제했다 등기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니까 갑은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자, 을이 계약을 해제해 놓고 을이 계약의 존속함을 전제로 다시 이행을 청구해. 그럼 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네가 계약을 해제했지 않냐? 계약은 이미 소멸했다. 나 못 줘.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죠.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설령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됐고 소멸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갑은 계약이 을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번이 틀렸죠. 1번이 옳은지만. 56번 해제권 소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나왔어요.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개조 가공한 경우. 3번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하여 반환을 불능하게 만든 경우. 해제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2번 상당한 기간을 져서 최고했지만 기간 내에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갑에게 해제권이 있어. 을이 물어봤어. 해제할지 말지. 대답이 없어. 해제권 소멸. 소멸시 완성. 해제권 소멸해요? 제척기간 경과라고 해야죠. 해제권은 형성권이니까 소멸시에 걸리질 않고요. 제척기간이 걸린다.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라고 해야 되죠. 5번 해제권자가 포기하면 해제권 소멸합니다. 57번 계약의 해제 및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해지는 장래형. 2번 둘 다 형성권이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해제의 경우 처음부터 계약을 없었던 걸로 돌아가니까 주고받아야 되죠. 이게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 반면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니까 원상회복은 없고 청산의무, 정산의무. 플러스 손해배상. 그래서 3번 마지막 줄 청산의무가 발생할 뿐이다. X 청산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다. 라고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해제, 해지 모두 다 약정 또는 법정. 약정 또는 법정 이렇게 되겠죠. 불가분성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행사라 이렇게. 58번 1번 채무불이행을 이뤄 계약이 해제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이익배상 청구가 허용될 뿐 실력배상을 허용할 수는 없다. X.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지만 실력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 나왔네요.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청권. 요거. 요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요거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이죠.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되기 척권이 가함죠. 요 원소유자가 아까 제3채무자죠. 그죠? 그럴 때 제3채무자가 아니라 매수인 요 둘과의 관계에서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원소유자야. 아이 짜증나.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되기 척권이 가압류. 그러면 플러스 매도인의 무자력까지 되어야 이행불능.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니까 틀렸죠. 단순히 가압류만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말이지. 예? 요 그림. 요렇게도 나오나 봐요. 요렇게도. 아까는 얘가 원소유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라고 나왔죠. 이쯤은 원소유자로. 을의 갑에 대한 이전적인 채권이 가압류. 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매도인의 무자력까지 되어야 이행불능. 그럴 때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요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게 더 잘 나옵니다. 2번 X.
3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 잘못으로, 이것도 잘 나오네요. 이행불능이다. 매수인 위헌부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4번은 그냥 한번 4번 5번은 듣고 넘어가세요. 아까 원상회복 의무가 매수인의 입장에서 원물 반환해야 되죠. 그죠? 과실 반환해야 되죠. 이 과실이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물건을 병에게 임대를 해가지고요, 차임을 받았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차임을 월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얘는 수완이 너무 좋아. 이빨을 겁나게 잘 털어. 그래서 200을 받았어.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100만 원보다 2배를 받았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된 100만 원은 오로지 요 놈의 수완에 따라서 증가된 이익이죠.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 매수인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라고 돼 있죠. 요건 빼야 된단 말이죠. 을이 반환해야 할 과실, 이익 중에서 을의 개인적 능력에 의하여 증가된 이익, 이건 당연히 돌려줄 필요가 없지. 그거는 돌려줘야 할 과실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판례 문구입니다. 좀 어렵죠? 뭐 어려워. 또 보면 돼. 154페이지 요약집. 위에 동그라미 3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은 원물 반환 플러스 과실, 즉 이익도 반환해야 되는데, 사용이익. 그 반환해야 될 사용이익을 계산할 때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 매수인 개인적 능력에 의하여 증가된 이익, 이거는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꼭 문구가 이래요.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즉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문구가 개짜증이나, 문구가. 네? 그래서 58번에 4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있는데, 일단은요, 해제와 해지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요. 이거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와 해지. 사정 변경.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이 됐고, 그 사정 변경을 당사자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 아까 지문 중에 사정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해제 못한다 그랬죠. 근데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 이런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냐? 원칙 해제할 수 있다 해요. 판례가. 이거 좀 어려워요. 예전에 이거 나 물어본 적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해제할 수 있어. 그런데 해제하려면 첫째, 이 사정 변경이 계약 당시 예상 불가. 두 번째, 객관적 사정 변경. 그지 같아. 예? 그 다음에 이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방에게 현저한 불이익. 이거 안 해오도 돼요.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해제할 수 있다요. 판례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판례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강의를 듣다가 조용히 나가셔도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강의 듣다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근데 제가 한 번도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적이 없어. 누가 저기 이런 사정인데 나가도 돼? 그건 나갈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계속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길은 열어놨어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목적물 가격이 1790배가 폭등을 했어. 계약 이후에. 이때도 계약 해제권을 인정 안 해요.
판례가. 자, 그런데 예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틀린 지문입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어.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네, 151페이지 보면요. 요약지 쭉 내려가다 보면 동그라미 5번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해제권을 발생시킬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한 적이 없어. 그리고 예전에 그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팔았어요. 이 땅을 산 사람은 거기다 뭐 공장 질 생각을 하고 땅을 샀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판 다음에 얼마 있다가 공공용지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할 때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죠. 그럼 계약 해지할 수 있어야 되지? 없다. 이 정도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 이런 게 판례입니다. 자, 정리. 계약을 사정 변경으로 해지할 수 있다가 원칙이긴 하나 아직까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한 적은 없다. 두 번째, 해지. 요거는 해지할 수 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해지권을 인정한 게 있어요. 해지권 인정. A회사, 이사, 갑이 이사로 취임. 그런데 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A회사의 채무를 보증을 했어요. 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보통 이제 주식회사 이사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직을 사직을 했어요. 이사에서 사직. 그러면 더 이상 이거 보증 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내가 이 회사의 이사로서 보증을 쓴 건데 이사직을 사임했으니까 더 이상 회사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없다. 사정이 변경됐다. 해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겼고 둘로 나눠요. 요 채무가 특정 채무. 이때는 해지 못해.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이미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특정한 채무. 회사가 은행에서 이미 빌린 돈이 있어. 뭐 1억. 그거를 내가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보증을 섰어. 이때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불특정 채무. 채무 보증. 요건 해지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불특정 채무 보증을 우리 대법원이 계속적 보증, 포괄 근보증,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불러요. 그냥 불특정 채무 보증을. 이거는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이 보증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어요. 우리 155페이지 요약지. 맨 밑에 하단을 가면 반가로 이번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발생에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회사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를 보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밑에 쪽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중간에 달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해지 못하지만 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 그 달리를 마찬가지로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를 그렇게 그러지 말고 저는 조심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그렇게 출제했다는 게 아니야. 어?
올해 들어가는 출제위원들이 이런 거지 같은 애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거 조심하면 돼. 나올 수 있는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그런 거에서 탁 틀어가지고 수험생들이 막 환장하게 만든다니까. 그 판례를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요약집에 넣어놓고 지문에도 마지막에 넣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특정 채무를 보증 섰을 때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금보증과는 달리 해지할 수 없다. 네? 그럼 요거는 해지할 수 있다가 되네요. 계속적 보증. 됐지요? 그러면 58번에 5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회사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채무를 보증계약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렇게. 계약 해지가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지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뭐 다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지만 조심을 좀 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강론 보겠습니다.